그럼 이제 마지막 발표로 한양대학교의 이패선 선생님께서 청조문인과 나눈 박재가의 편지자료 검토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0분 이내에 발표를 마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고전문화 전공 박사 수료생 이패선입니다. 제가 발표한 주제는 청조문인과 나눈 박재가의 편지 자료 검토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호저집에 실린 박재가와 청조문인의 편지 자료를 다룹니다. 호저집의 모든 기록은 교유 인물에 따라 구분되어 있고 인물의 수로 순서는 처음 만난 시기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보니 여러 차례 만나서 교유한 인물의 글일 경우 호저집의 수로 순서만으로 그 시기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편지는 제면 시점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게다가 박재가와 청조문인 사이에서 편지는 1차 연행 이전부터 오가기 시작하여 박재가 사후에 도착한 것도 있습니다. 교유 시기가 가장 긴 기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에 본거는 호저집의 편지를 작성 시기에 따라 나누어 살피고 박재가와 청조문인의 교유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호저집 수로 편지 자료 개관입니다. 호저집에서 편지 교류가 확인되는 청조문인은 27명입니다. 편집에 청조문인의 편지 37통과 박재가의 편지 3통, 총 40통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박재가가 보낸 편지는 따로 참지 인물 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바로 이조원과 반정유에게 보낸 편지 2통입니다. 호저집의 편지에는 박재가의 연행 시기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행 이전 오간 편지이고 두 번째는 1차에서 3차 연행까지의 편지이며 마지막 4차 연행과 그 후의 편지입니다. 편지 작성 시기를 보면 청조문인의 편지는 당연하지만 대부분 연행이 시작된 이후 쓰였습니다. 그런데 박재가의 편지는 반정유에게 보낸 한 통을 제외하고 모두 연행 이전 쓰여 것입니다. 연행 도중에 용모가 있어 쓴 짧은 편지야 상대방에게 보내기만 하고 박재가가 따로 베껴 써두지 않아 바탕 편에 남지 않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 청조문인들에게 보낸 편지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은 뜨박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어 남기지 않거나 자료를 일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즉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기의 편지는 박재가의 원서나 답서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방향 자료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만 청조문인의 편지만 살핌으로써 그를 눈에 비친 박재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한 가지 의의라고 봅니다. 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지 분석을 통해 본 박재가와 청조문인 간의 교육입니다. 첫 번째, 바로 신교의 신청입니다. 여기서는 박재가와 청조문인이 연행 이전에 주고받은 편지를 살펴봅니다. 이때 서로에 대한 친교 의사는 무엇보다도 상대가 외국의 문인이라는 점에서 기인했습니다. 다만 한쪽은 청나라라는 대국, 한쪽은 사대의 예를 행하는 조산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친교 의사가 둥둥난 정도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곽지판과 주고받은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저집 편집에 실린 곽지판 관련 편지는 총 2통입니다. 하나는 1773년 8월에 박재가가 곽지판에게 쓴 것이고 다른 하나는 1774년 8월에 곽지판이 적은 답신입니다. 홍대용은 곽지판이 보내온 문지 회성 원집을 박재가 이덕무 등 연안 그룹 모님에게 보여주고 글을 요청했습니다. 그 직후 박재가가 곽지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두 사람의 사적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편지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박재가는 곽지판의 몹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데 자신의 이런 태도를 중국을 옛 사람만큼이나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옛 사람만큼 사모했다는 것은 자신의 중국벽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를 대면하고 얘기하지 못하면 먼 사람으로만 알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곽지판이 먼저 홍대용에게 글을 보내오면 신교를 요청해왔고
그 신교의 기회에 자신에게까지 마치게 된 것입니다. 신교 이상 적극적인 태도를 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뜻밖에 찾아온 기회에 밧제가는 마음이 가는 대로 쓰다 보니 말에 조리가 없다고 하면서도 이미 그를 벗으로 여기고 있다며 신교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곽지환이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거듭 말하였습니다. 상대를 이미 친구로 여겼다고 한 말 뜻의 이면에는 그조도 나를 벗으로 여겨달라는, 즉 자신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밧제가는 원래 곽지판의 문집에 서문을 쓸 작성이었으나 집하는 일이 많아 서문을 쓸 겨를이 없었고 차원시만 겨우 남길 수 있었습니다. 홍대용의 교우에서 영감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손에 잡힌 신교의 기회를 간단히 보내버릴 수 없었습니다. 밧제가의 편지에서 드러내는 감정의 과음과 조급함은 곽지환 자체와는 크게 상관없이 밧제가만 상황에서 온 셈입니다. 한편 편지에서 보이는 적극적인 호응과 신교의 의지는 달리 보아 밧제가가 청조문인과 대면하거나 직접 서문을 보낼 가능성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당시 그는 자신에게 연행의 기회가 올 줄 몰랐고 자신의 글을 생면부지에 청조문인에게 보낸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이 편지는 그를 포함한 사가 시인이 건년집이나 망충염지 등 시도를 떠올리기 이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사가 시인은 직접 자신들의 신문을 청조문인에게 보낼 구상을 한 데에 곽지환과의 교류 경험이 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곽지환이 1774년에 보낸 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 밧제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곽지환은 당연하게도 밧제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의 교류 의지와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이제부터 밧제가와 그의 나라 조선을 좀 더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애초 조선이라는 외국문인에게 소문을 받고자 했을 뿐인 요청이 조선 문인의 큰 신교 신청으로 돌아온 것이니 곽지환 또한 신이 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밧제가의 척사적 교류 시도는 잠깐의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기회에 적절한 신교 의지를 가진 문인과 연이 닿았고 밧제가는 이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로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곽지환이 밧제가의 첫 연행을 앞둔 1775년 2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밧제가는 곽지환과 대면을 한 적이 없이 편지만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곽지환이 요절하지 않았다면 둘 다 친교의 의지가 강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요절로 인해 호저집, 찬집, 곽지환조에는 그의 인저 상황과 함께 부고를 알고 쓴 밧제가의 시만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밧제가가 곽지환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상대를 향한 실질적인 이해나 교제보다는 외국 문인과 사귀고 싶다는 자신의 신교 의사가 훨씬 도드라집니다. 이조환, 반중균과의 편지에서는 이와 비슷한 신교 의사와 함께 한 단계 발전한 교류의 양상이 보입니다. 두 사람이 건년집을 통해 밧제가를 인지한 상태에서 오간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년집은 조선 문인이 개인적인 동기로 개인 비용을 들어 청조 문인과의 교류를 추구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76년 요금은 건년집을 가지고 중국에 가 이조원과 반정균에게 청피 주비를 받았습니다. 건년집은 이조원, 반정균을 비롯한 청조 문인에게 밧제가라는 조선 인물을 알린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의 비평을 계기로 밧제가가 먼저 편지를 보냈습니다. 앞서 곽지환과의 성공적인 신교를 통해 자신감이 생겼을 것이고 두 사람이 먼저 자신의 시를 읽고 좋은 평을 남겨준 데에서 더욱 동기와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반정균에 대해서는 홍대용의 기록을 통해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은 상태이었고 그런데 이조원에 대해서는 곽지환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교를 시도하였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박제가는 크게 고양된 태도로 신규 의사를 드러내었습니다. 이 역시 이조원, 반정균의 실제 됨됨이와는 크게 상관없이 총저문인이 자신을 알려준다는 박제가 자신의 동기와 맥락에서 기인한 태도였습니다. 1777년 박제가가 반종유에게 쓴 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도 박제가가 반종유에게 신규 갈망을 설명했고 적극적인 태도로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종균이 권연지 편과 서문을 써준 후에 생긴 자신감 등을 토대로 이후 신교까지 자신에게 요청했습니다. 홍대용의 기록에서 얻은 반종균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반종균 또한 편지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표시했습니다. 권연지가 이후 편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박제가를 평하고 자신도 신교의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번 손수 쓰신 편지를 접하니 우아한 듯이 은근하고도 정성스러웠지만 칭찬하고 허락하심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라고 하여 은연중에 부담을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박제가는 1차에서 3차까지 3번의 연행에서 직접 반종균을 만나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눈 필담과 시는 물론 호저집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1777년 박제가가 이조원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박제가는 단순한 신교의 의사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지향점을 설명하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곽지파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단순히 중국을 추앙해둔 조선문인이 여기서 품이 있는 박제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권연집에 달린 이조원의 평을 10분 반영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신교를 신청하는 대신 편지에 자신을 담아냄으로써 자신을 더 알아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이조원의 답신은 이렇습니다. 박제가의 편지에 따라 이조원의 답장에서도 단순히 신교에 대한 수락이 아니 그가 살펴본 박제가에 대한 평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권연집을 통해 박제가라는 시인을 알았고 이후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박제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조원이 후에 자신의 문집 판매에서 박제가를 언급하게 되는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 교류의 발전입니다. 여기서는 실제 연행을 시작하고 나서 주고받은 편지, 그 중에서도 3차 연행 이후까지 오간 편지를 살핍니다. 이 시기 박제가와 상대 총저문인은 서로 구체적인 한계인으로 인식하며 구적에서 어느 위계를 떠나 동등한 입장에서 깊은 교류를 맺기도 합니다. 이때의 편지는 대면이 가능한 상황에서 부차적으로 오간 것이 많은데 대체로 내용이 소략합니다. 귀국 후 주고받은 경우는 이후 재회를 예정하고 자생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시기에 속하는 편지 중 박제가가 받은 것을 아래 표로 제시합니다. 이와 박제가가 반종유에게 보낸 편지 한 통 찬집 반정균조에 실려 있습니다. 해당 편지의 특징을 몇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물엠, 문풍, 서예 등 박제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눈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기윤과 순영의 편지가 있습니다. 연행 전에 편지에 보인 박제가에 대한 평가와 다른 점은 바로 직관성입니다. 앞에 이조원이나 반정균은 모두 시문으로 파악한 현상을 바탕으로 칭찬했으므로 틀림없다, 현암한테 들은 바 등 불확실한 추정의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기윤과 순영은 모두 박제가와 직접 대면하고 나서 쓴 평가라 자신의 평이라는 확실히 있고 구체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총저문인과 박제가 사이에 문방사우나 소조 등 가볍게 예물을 주고받은 교류가 확인됩니다. 연행 중 박제가는 총 27명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최염링의 편지를 제외하고 모두 선물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박제가가 총저문인들에게 보낸 선물은 불상, 일분목, 청신관 등이 있고 또한 총저문인들에게 도장, 종이 등 보내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이어서 소조는
스케치폰으로 가볍게 그린 초상화를 뜻합니다. 땅이 넓은 중국의 환경이나 당시 교통 여건상 청조문인들은 서로 소조를 주고받아 그리움을 달래야 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특히 밭제가와 같이 외국에서 온 사신의 경우 첫 만남이 생애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답니다. 이들 편지에서 소조에 관련 내용을 많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밭제가는 연인의 경험이 쌓아가면서 소조를 주고받는 중국 특유의 문화에 대해 차츰 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문인들은 17세기부터 소조를 구분되는 형식의 초상화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소조 개념에 대한 이해가 확정해지고 그 비슷한 초상화가 본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밭제가는 처음 소조에 대한 의식이 없어 곽지환 등에게 신결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와중에서도 소조를 요구한 생각이 하지 못했습니다. 1774년 곽지환의 편지에서 소조를 달라는 요청이 밭제가가 받은 첫 소조 요청이었습니다. 이후 연임을 하면서 이조원, 반정균 등 여러 명과 소조를 주고받았습니다. 한편 공협은 이 소조와 관련하여 편지에서 지굿즈 언급을 많이 하였습니다. 유가라는 사람은 밭제가가 2차 연임 당시 연을 맺은 평안도 가산의 기생으로 시를 잘 썼습니다. 공협은 1791년 유가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소조를 부탁하고 그 이듬해에는 밭제가에게도 유가의 소조를 부탁하였습니다. 유가에게 보낸 편지는 아마 밭제가 편에 전달하려고 했던 것일 텐데 실제로 유가에게 전달이 되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유가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재차 밭제가에게 왜 소조를 안 보냈냐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공협이 밭제가에게 유가의 소조를 요청하고 한 번 거절을 당했으므로도 재차 편지를 보내는 것은 둘 사이의 교류가 개인 사적인 것까지 공유한 정도로 깊고 스스럼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협의 편지에는 이와에도 가쪼 얘기나 다른 벗의 얘기 등 이들 사이의 친분을 보여주는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회인 시에 자신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2차, 3차 연행이 연달에 길게 이어지면서 특별히 친남 청조문인도 생겨난 것입니다. 세 번째, 민감한 내용에 대한 검열의 맥락이 보이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 편지 내용 중에 가장 빈범한 경우는 앞서 살핀 예물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이는 가벼운 교류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로 깊은 속내를 담거나 긴 용건을 담은 대화는 만나서 필담으로 주고받은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청조는 문자옥의 위험이 있었던 바 수신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에 바로 처분하기 힘든 편지에는 특히나 내용을 조심해서 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표현만 봐서는 모든 편지가 본반만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밭제가와 속내를 털어놓은 깊은 교류를 나누었던 몇몇 문인의 편지는 그 hin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이조원이 1799년 무렵에 보낸 편지를 들어봅니다. 최초 두 가지 민감한 문제가 언급되었습니다. 밭제가의 관지 문제와 격은 일, 그리고 이조원의 일입니다. 조선 사행단 이희경을 통해 알게 된 밭제가의 불운하고 부당한 근황과 자신의 형 이조원이 겪은 정치적 부침을 아주 완곡하게 실루엣만 전하였습니다. 밭제가의 관지 문제는 그가 10년이 넘도록 말단이 검사관으로 재직하며 거듭되는 숙지 속에 지쳐간 이야기, 이후 외적을 역임하며 느낀 소외 등을 아울러 말할 것일 됩니다. 이후 밭제가가 답장을 보내왔고 이정환이 다시 아래와 같이 답신을 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알리지 않으려 해도 그럴 수 없는 내용이 있거만 편지로 전하자니 그 자취에 구애되어 말을 할 수 없다는 적절한 심정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밭제가의 답장은 확인되지 않으나 아마 그 또한 적절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밭제가가 2차 연임 당시 반정균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치적 검열의 정황을 드러납니다. 네, 주변 이목 때문에 반종균을 쉽게 찾아가지도 못하고 편지로도 제 뜻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반종균 또한 비슷한 이유로 밧제가와 긴 회포를 풀 수 없었고 이들의 연을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밧제가는 성격이 호탕하고 불같은 면이 있어서 친분이 있는 청조문인으로부터 우려 섞인 서신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친분이 깊어져 속내를 다 털어놓게 될수록 교유를 조심하고 중단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 편지에는 밧제가의 다음 연행을 상정한 듯한 언급들이 보입니다. 이와에도 비슷한 시기 공협의 등의 편지에서도 그의 4차 연행을 근시일로 예상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거듭 언급되는 것을 보면 단순히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약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 밧제가의 다음 연행은 방문은 10년 뒤에 이루어졌고 다음을 기약한 대부분의 청조문인들과 제외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정의 지속입니다. 4차례의 연행이 마무리되는 동시에 밧제가의 교유 사업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2절에 살필 것은 4차 연행과 그 이후의 편지입니다. 10년 만에 영경을 찾은 조선문인 밧제가의 높은 명성이 확인됩니다. 밧제가가 청조문인에게 받은 최고의 평가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영 이별임에 인지하고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특히 주모되던 교유를 주고받은 청조문인으로 조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차 연행에서 조강과 나눈 편지를 보면 그 필담을 보면 그는 학생의 입장으로 밧제가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밧제가는 자신보다 31살이나 젊은 학자에게 적극적으로 호령해 줬습니다. 조강은 필담에서 기생에 대해 얘기하자 밧제가가 이를 농치기도 했습니다. 연행 막바지에서야 만나게 되었지만 둘은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금방 친해졌습니다. 아래 조강이 1805년에 쓴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짧은 시간에 만났을 뿐인 밧제가를 벗스로 여겨 그리워하는 시구를 쓰고 또 그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린다고 말했습니다. 1805년의 조강의 편지에서 1773년 과치환에게 편지를 보낸 밧제가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밧제가는 대국의 문인에게 신교를 청하며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던 젊은 문인에서 존경받은 조선 문인이 되어 신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조강은 특히 이후 김정희가 교유하는 핵심 영경 인사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이정환은 밧제가 4차 연행을 마친 뒤에도 편지를 왕래를 이어갔고 밧제가 사후에도 밧장암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야말로 밧제가의 천혜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밧장암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밧제가의 문장이 동국의 대가로 추대될 거라 하였습니다. 호저집을 통틀어 밧제가에 대한 가장 높은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가 당한 유배를 이태배과 소동파의 경험에 비유하며 밧제가를 높이는 한편 밧장암을 위로했습니다. 이어서 이정환은 밧장암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의 소조를 선물했습니다. 35세 되던 해의 소조라면 밧제가의 연행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도 한창 교유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조원, 홍량길 등 전에 같이 교유했던 사람이 다 세상을 떠나 예전의 교유를 함께 추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9년 전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꺼내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대 자신과 같이 교유했던 사람의 자식에게 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밧장암이 요청했을 수도 있고 이정환이 밧장암의 글을 읽고 먼저 보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일로 두 사람의 소조를 보면 밧제가와 그 교유를 떠올렸을 것은 분명합니다. 영경에서 명성이 높았던 명문가로서 밧제가는 이 시기를 마지막으로 조청 교유의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23살 때 청조문인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시작한 교유는 40여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네 번의 연행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에 달하는 10년 공백을 채운 것은 앞서 연경에서 펼치고 온 받제가의 문제와 함께 부지런히 조청오간 편지의 교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저집에 수록된 편지 자료 가치를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18세기 한종 문인들이 우호적으로 교유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연행 중의 받제가는 관지와 관계없이 청나라 문인들과 편지와 선물을 주고받으며 평등하게 교류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하고자 했던 당대 동아시아의 우정과 교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받제가와 청조문인들의 교유 자료 중 가장 장기간의 자료로 교유의 흐름과 청조문인들의 받제가를 보는 시선 변화를 직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셋째, 청조의 검열과 회피의 정황과 맥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민감하고 깊은 내용을 주로 대면하고 필담으로 주고받았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 그 자리에서 처분하여 남은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편지의 경우 애초당 민감한 내용을 담지 않으려 하였으나 받제가가 조선에 있는 등 대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피치 못하게 그러한 뉘앙스를 담아 자성한 편지가 남아있어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 받제가의 원서나 답서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편지가 일시된 것이 아니라 시에 접수되는 발언이 포함되어 받제가나 받장함의 판단에 의해 실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청조문인들의 원서나 답서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받제가의 벼슬 상황이나 해지 이후 상황을 알고 있는 듯한 이정환이나 조강 등의 편지는 실제로 이 같은 맥락을 추론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호조집에 수록된 이제 편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청조문인 교유 양상을 시기별로 살핀 건데.